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연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직전에 저희 오늘의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리 양시장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를 앞두고 그 경계감과 함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에 투자 심리 위축이 더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위안화 약세는 심각해졌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전거래일보다 5원 넘게 오르면서 하루 만에 다시 1,390원을 넘어선 1,393원에 마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1.14% 빠지면서 2,355선에, 그리고 코스닥은 2% 넘게 떨어지면서 18포인트 내린 751선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좀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가 있었고 개인의 순매수가 그나마 지수를 받치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의 팔자세가 1,000억 원 넘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매도 물량을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매도량을 점점 늘리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다시 기관의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면서 개인과 기관은 사고 외국인만 홀로 500억 원가량 물량을 던졌습니다. 업종 보시면은 양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 내림세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전기가스 업종만 1.5% 넘게 상승했는데요. 한국전력이 삼성전자와 함께 통합 전력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3%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출판, 매체복제 업종만 2% 넘는 강세로 마쳤는데 양지사가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락률 높은 업종도 보시면은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운수창고 섹터가 3% 넘게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페덱스의 어닝쇼크 관련해서 해상 운임지수가 급락하면서 해운주들 대부분 약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 철강주들의 약세 흐름 속에 기계 섹터가 2.79% 빠졌고요. 수산 인더스트리가 8%, 한신공영은 4.5% 내리면서 건설업종도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화학 섹터가 4% 넘게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인 세비캠이 13%, 에코프로 H에는 12%로 낙폭이 깊었고요. 또 이어서 금속업종 같은 경우에 3.7% 빠졌는데 전거래일에 나란히 많이 올라갔던 강원에너지와 KPF가 어제는 함께 긴 장대 음봉을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부품 업종 역시 3%대 강세였습니다. 미래나노텍이 18% 가까이 급락하면서 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대부분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부터 보시겠습니다. 바로 모트렉스인데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가진 모트렉스가 어제 시간 외에서 9.5% 넘게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청담글로벌입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 노선이 늘어난다는 보도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연관이 되어 있는 청담글로벌 어제 시간외에서 4.3% 뛰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KSP인데요. 산미금속과의 주식 교환 계획을 철회한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는 4% 넘게 떨어졌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51%까지 오르면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97%까지 치솟았습니다.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를 밑도는 금리 역전이 심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마감된 미증시는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아무래도 FOMC를 앞둔 영향이 크겠죠. 지난 한 주 동안 4, 5% 정도 낙폭을 기록했던 미증시 3대 지수, 간밤에는 방향성을 종잡기가 정말로 어려웠는데 그래도 0.6%에서 7% 정도 상승하면서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64%,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0.76%, S&P 500은 0.69%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확인해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어제에 이어서 최진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제 9월 FOMC까지 이제 며칠 안 남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치로 좀 바라보고 나서 좀 투자 매개체로 좀 본다면은 지금 시장은 오히려 지금 선 반영된 움직임을 꾸준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상한 대로 이제 0.75dp 그렇게 되면 이제 3개월간의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같이 좀 낙폭 성장주들에 지금 집중을 조금은 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 양지수가 처음에 약간 상승 출발한다 싶었는데 최진욱 전문가님이 오후에 조금 빠질 수 있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돼서 신기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최진욱 전문가님께 오늘장과 오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3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공장의 생산 능력 확장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 생산시설 확대 작업을 마쳤으며 오는 11월까지 업그레이드된 생산 라인을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이번 증설을 통해서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일일 생산량이 이전보다 각각 3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연간 생산 능력을 10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증설로 올해 상반기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에 빼앗긴 세계 전기차 생산량 1위를 되찾으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완성차 업체들은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지금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려고 난리인데 테슬라는 비아디를 잡기 위해서 상하이 공장의 생산 시설을 확대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내렸는데요. 테슬라와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전망 최진욱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좀 산업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나 2차 전지는 저도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산업군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좀 주력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에너지 쪽에 대한 저장, 이 창고도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주목을 해야 될 건 배터리 산업이거든요.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공격적으로 지금 기업들 간의 좀 R&D도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배터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 대한 좀 주력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충전에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비중의 80%가 배터리 정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앞전에 이미 중국 같은 경우가 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 시장 독점력이 한 8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이 배터리 시장이 굉장히 좀 호황기를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할 거다라는 이런 전망치가 나오고 그 사이에 지금 한국산 배터리가
끼어 들어가면서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좀 수출 주력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반면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점유율이 내려가게 되고 한국 쪽에 대한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사이익 효과는 크게 누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R&D를 꾸준하게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장을 지속적으로 좀 설립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서 재고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상치에서 좀 재고를 굉장히 좀 할당량을 하기 위해 지금 계속 R&D를 설립적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 배터리 산업 자체가 커지지 않는다라는 전망치가 있다는 기업 측에서도 공격적으로 R&D를 진행을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좀 쓰게 되면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배터리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재활용을 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폐배터리 산업까지 같이 고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 기업이 어느 정도의 뭐 적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부분들도 아닌 반면 오히려 지금 낙폭 성장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증시에 지금 무의미하게 좀 빠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는 굉장히 좀 좋을 거다 저는 좀 전망치를 보고 있고 에코프로나 그리고 삼성 SDI 정도 이 세 개의 주력 기업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차진욱 전문가님께서 2차 전지 관련해서 폐배터리 이런 섹터들 눈여겨보시면 앞으로 전망 좋을 거다 관련해서 에코프로, 삼성 SDI 같은 종목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위는 골드만삭스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을 내년 초까지 반토막 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럽이 가스 비축량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올해 에너지 대란을 넘길 수 있게 됐다면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향후 6개월 안에 100유로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발 유럽행 천연가스 공급 중단 등의 이슈와 겨울이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요. 내년 초에는 이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최근 유럽의 가스 비축량이 82%까지 확보가 된 상태고 10월 말이면 90%를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에너지 당국이 예상한 수준보다 더 충분한 양이 모이고 있고요.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 사용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있다면서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의 영향으로 내년 1분기에는 가격이 100유로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올해 이제 유럽에 가장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이런 이유도 한몫을 했었는데요. 겨울이 지나면 당연히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께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천연가스 급등에 대한 시발점은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였습니다. 러시아가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좀 발등에 좀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지금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지금 하회를 할 거다라는 이런 예상치를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앞전에서도 방송에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애초에 이제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당시에 천연가스가 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일 쪽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 천연가스에 대한 배관을 공급을 중단을 해버렸죠, 러시아가. 이게 결국에는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 하나의 좀 히든 카드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유럽 국가들에 있어서는 천연가스를 러시아 측에다가 공급을 좀 많이 받는데 거기서 공급량을 끊게 되면은 당연히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높아지는데 공급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공급이 따라가주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지속적으로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 가스 공급 중단을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에너지 비축량을 늘린다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어느 정도 에너지 비축량을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 소모량이 굉장히 컸다고 하면은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까지 같이 투입이 되면서 에너지 공급량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원활하게 리사이클링이 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100유로 밑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이슈를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아직도 공급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굉장히 높은데 여전히 수요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전망치는 결국에는 하반기, 나중, 추후, 내년 전반기까지 바라본 유로 값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투자 매개체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단기성 모멘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천연가스나 국제 유가는 오히려 어떠한 반사이익이나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불이익이나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경제 리스크로 인해서 급등화 자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증시 쪽, 이게 즉 주식 쪽으로 바라보면은 단기성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성이 이제 뭐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모멘텀이 좋다라는 접근으로 좀 하기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천연가스 같은 경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단기성, 단발성 모멘텀으로 조금 바라봐야 된다. 다만 지금 이제 하반기까지는 결국에는 이제 가스 수요는 높아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가스 수요가 높아지는데 유럽 국가에서 지금의 신재생 에너지 비축량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가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수치 때문에 지금 러시아 측에 어느 정도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좀 공격성인 발언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에너지가 러시아 측에서 가스 공급을 안 받아도 정말로 충분하게 사용을 할 만한 지금 저장 창고가 있는지, 이 부분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단발성으로 움직이고 단발성으로 재료가 또 소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유념을 하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을 조금씩 주목을 하면서 좀 단타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리 최준욱 전문가님께서 유럽 천연가스 관련해서 뭐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 할 점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최준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있을 예정이고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통해서 여러분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경제학자의 86%는 미국의 금리가 4%를 넘을 것이라고 했고 68%는 내년에 인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 금리를 4% 위로 올리고 4%대 금리를 내년 이후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내년 중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해왔던 투자자들의 바람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의 66%는 연준의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최고 4에서 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으며 20%는 5%를 넘어갈 것이라고 봤습니다. 연준은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3번 연속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면서 1981년 이후로 가장 공격적인 긴축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의 금리는 3에서 3.25%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드디어 9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잭슨홀 미팅부터 시작해서 시장의 우려감이 좀 길게 이어져 왔는데요. 0.75%포인트 상승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가장 높죠. 자, 이번 FOMC와 앞으로의 미국의 금리 관련해서 전문가님께 예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예측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 부분은 예상치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표가, 수치가 결과이고, 이 부분에 따라서 지금 금리 인상을 인하를 하든지 공격적으로 다시 또 긴축으로 나오든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전망치죠. 근데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망치에 기대감에 불안감이 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지금 매매하기 굉장히 좀 까다롭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다만 지금 조금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 10년물이랑 2년물 같은 경우는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좀 역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됐다는 것은 지금 미국이 역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지금 우려감에 미증시 쪽에 대한 투자 우려가 굉장히 생기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제 10년물이랑 3개월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아직 역전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경기 침체 시그널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금리 격차인데, 아직까지는 역전 상황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도 지금 보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이것도 이제 예상치일 뿐입니다. 금리 역전은 다시 한번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지금 좀 촉각을 두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엔 지금 금리 인상기 때 투자 매개체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게 가장 킥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앞전에서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때도 오히려 실적 장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들 간에 실적이 꾸준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진율 같은 경우, 할인율 같은 경우가 크게 감소하지 않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기에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반복된 패턴이라고 좀 바라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은 한미 금리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 가계부 대출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공격적으로 스텝 자체를 좀 빠르게 밟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이 지속적으로 3개월간의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지금 울트라 스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한미 금리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따라가다 보면 기업직에 대한 가계부 대출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경기 침체가 오히려 더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위아래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외국인 자금 유출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좀 이어간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어서 좀 주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라고 좀 보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 이제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이 되다 보면은 시장에 대해 활성화되어 있는 대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거고 지금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결국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망치일 뿐이지 어떻게 지금 확정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아직까지 FOMC까지는 확실하게 좀 보고 좀 방향성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다만 금리 인상기를 앞전에 좀 보게 되면은 실적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기업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에 그냥 주목을 해서 매매 관점을 좀 잡으시면은 나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어제 아침에도 최진욱 전문가님과 이제 FOMC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과 다른 점이 저희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은 이제 뭐 기업에서 실적 위주로 혹은 펀더멘탈 좋은 기업 위주로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 꾸준히 제시를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 오늘도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지금
저희 장 시작 한 6분 정도 남았는데 잠시 후에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지수 잠깐 체크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코스닥은 0.15% 정도 빠진 채로 하락 출발하려고 하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0.2%, 3% 정도 상승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수가 4거래 동안 계속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또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코스피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2300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2,350포인트에서 55포인트까지 지켜줘야 된다. 여기가 깨지게 되면은 2,200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거 하락 경직성이 열린 게 그 부분인데 오늘이 반등이 안 나와주면은 지금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에요. 이게 박스까지 깨고 박스 레인지 하단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구간을 오늘은 좀 코스피가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행인 것은 어제 미증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볼 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변동은 좀 보여주겠지만 큰 상승은 없어도 오늘 이 자리는 좀 지켜주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앞전에 외국인 거래대금이나 이 거래대금 같은 걸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 어제 되게 거래량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4월 이후로 굉장히 줄었거든요. 4월 이후로 굉장히 줄었는데 지금 보기에는 오늘 좀 저가 매수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바스켓 매매를 계속 하는 겁니다. 박스 매매를. 그러니까 지금 저가에서 다 사고 어느 정도 좀 올리게 되면 데드캣 바운스로 다시 또 팔아버리고 근데 거기에 개인 투자자는 올라가니까 또 따라 붙고 그러다가 이제 위쪽에서 물려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겠지만 정확한 것은 저는 좀 FOMC까지는 공격적인 투자는 좀 지양을 하고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인 매매 관점을 좀 잡으시고 목요일 이후에 FOMC 이후에 확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에 대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군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금 확보로 지금은 좀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런 식으로 좀 포트 재조정을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제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목요일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게 좀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저희 뭐 9월 FOMC를 봐야 될 게 아니라 11월, 12월 거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이제 그 FOMC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말 큰 이변이 있지 않는 이상의 목요일부터 또 장이 조금씩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는데 어떨까요? 이게 일단은 지금 시장을 딱 바라보면은 우선은 9월 FOMC까지는 반영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갑작스럽게 연준이 100DP를 올린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100DP 예상치가 한 13%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13% 나오고 나머지 퍼센트가 다 0.75DP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여기서 연준이 이제 뭐 갑작스럽게 100DP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연준 아마 그렇게까지는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고긴축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일전에 IMF 겪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업이 거의 도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어떻게 보면 지금 강대국이라고는 하지만 일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기업들의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경기 GDP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내려갈 수밖에 없고 성장률도.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인해 가지고 주요 나라 국가들도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바이든이 지금 중간 보궐선거까지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 자체가 빠르게 진행을 했던 이유가 바이든이 이제 맨 처음에 그렇죠. 되고 나서 내놨던 게 인플레 감축 법안인데 그게 통과가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면서 중간 선거 어떻게 보면 좀 표를 조금은 획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연준이 바이든 측에서 선별을 한 거잖아요. 선별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지금 블랙아웃 기간에다가 잭슨홀 미팅에서 공격적인 긴축이 또 나왔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예상치에 부합하는 좀 전망치가 나오지 않을까. 크게 벗어나지 않을 크게 벗어나지는 것이다.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경기 성장률이 오른다고 지금 막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또 미국만 바라보고 연준이 지속적으로 강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미국 같은 경우 동맹 국가 나라이다 네. 보니까 한미 금리 경차를 크게 안 벌리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0.75bp까지는 좀 나온다고 해도 추후에 이제 우리가 9월 이후에 뭐 10월, 11월 뭐 이렇게 FOMC 또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네. 빠르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9월 이후에는 좀 예상치에 딱 적합한 전망치 나오면은 저는 저가 매수가 그래도 조금은 크게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FOMC까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저희 예상대로 아마 0.75%포인트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저가 매수세들이 조금 들어오면서 지수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최준욱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들어와 있는 종목들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약간 오랜만에 보는 방산주인 것 같은데요. 현대로템이고요.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2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금 직전에 개장이 됐는데요. 현대로템 지금 한 28,000원 선 확인되고 있고요. 매수가가 3만 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8월 말에 고점 32,000원을 한번 찍고 현재는 또 조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방산주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 20%로 높지는 않지만은 우리 방산주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시청자님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진욱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는 좀 지수와 좀 연관 없이 그래도 좀 방어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산이 저희 그 K 방산 같은 경우가 앞전에 좀 기업들이 그 매출을 좀 많이 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발주 자체도 크지가 않았고 수주 계약 자체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쪽에 대한 수출 의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만 기업들이 좀 먹고 살았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폴란드의 이 수주 계약이 네.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의 대규모 수주 계약이 시작이 되면은 오히려 지금 폴란드를 시작부터 해서 중동이라든지 유럽 국가들 쪽에서도 방산에 대한 수주 계약이 가망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방산 쪽에 대한 각 국가들이 네.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유는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그러는 겁니다. 지금 전쟁이 생각보다 전쟁. 안 끝나고 그러니까.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주요 국가들에서도 우리도 전쟁에 대한 뭐 안 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방산에 대한 지금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는 건데 이 폴란드 수주 계약이 아마 하반기 때부터 매출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아, 네. 네, 하반기 때부터 매출이 반영이 될 거고 저는 방산에서 지금 대장으로 보고 있는 건 현대로템이랑 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거든요. 하나 시스템.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가 이번에 합병을 했어요. 방산 기업을 합병을 하면서 지금 방산에 대한 주력으로 지금 산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이나 내가 지금 현대로템은 지금 큰 폭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매수가 3만 원이잖아요. 네. 매수가 3만 원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맞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진행은 하지 마시고 26,200 레인지 잡으시고 네. 여기를 만약에 이탈 안 하고 변곡 트라이가 나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 한번 진행을 똑같은 동일 비중 40% 들어가는 그러니까 20%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럼 좀 40%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번만 딱 진행을 하고 네. 32,000원 부근에 저는 좀 매도를 좀 단기적으로 좀 진행을 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단가 한 28,000원 정도로 만들어서 그렇죠. 32,000원. 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최근에는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이기 때문에요. 현재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20%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상승 여력 기대해 볼 수 있고 지금 말고 26,200원 레인지를 지켜준다면 그때 추가 매수 똑같은 비중 20% 정도 들어가셔서 평단가 28,000원 선을 만들어 놓고 32,000원에 나오시는 방법 알려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 명신산업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업이고 매수가는 28,000원에 비중은 10%, 비중은 적으시네요. 자, 명신산업 오늘 지금 한 3% 가까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23,000원 선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 고점이 25,000원 선이기 때문에 28,000원까지 오려면은 좀 더 뭔가가 나와줘야 할 것 같은데 저희 한 작년
이쯤에 28,000원 선을 갔었던 것 같아요. 자, 명신산업 관련해서 또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지 전문가님 명신산업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명신산업 그냥 딱 목표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네. 3만 원 넘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오, 매수가 네.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 28,000원이면은 네. 그러니까 앞전 직전 고점에 지금 잡으신 것 같은데 네, 네, 맞아요. 지금까지 끌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확실하게만 진행하면은 저는 3만 원 이상까지 좀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명신산업이 테슬라 주요 부품 공급사거든요. 아, 네, 근데 그렇구나. 테슬라가 네. 지금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한국에서는 지금 현대 기아에 대한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제 명신산업이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한 게 명신산업이에요. 국내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기업인 거죠.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명신산업 같은 경우가 이미 어느 정도에 대한 시너지나 캐파는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기술주들이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공급망 불안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반도체가 받쳐주지 않으니까 네.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현대기아가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게 되면 그에 따른 반사 이익도 명신산업이 이룰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지금 매출도 명신산업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출 자체가 지금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원 이상을 바라보셔라라고 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가 21년 12월에 1조 이상을 좀 찍고 나서 그 이후로 소폭 줄기는 했지만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하면 20% 가까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20%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 판매비나 관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50%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1%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전반기 때 자동차나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가 않았고 안 좋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공급망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컨센서스 상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반기 때 공급망 불안 이슈가 없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자동차 부품 섹터들한테는 굉장히 크게 수혜가 될 수밖에 없죠. 네. 현대기아가 계속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럼 네. 수출에 대한 고환율 효과도 명신산업이 지금으로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3만 원 좀 이상까지는 가지고 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면은 22,000원 단기적으로 좀 지켜주면 좋습니다. 네. 22,000원. 만약에 못 지켜주면 중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가겠다 하시면 15,500원대까지 하단 부근 열어두시고 네. 이 부근대에서 조금씩 사 모아가는 거죠. 사 모아가고 아니면 지금 그 라인 때까지 빠지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들고 가라고 하고 싶어요.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아, 비중이 네.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일부 나머지 가지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른 포트로 조금 조정을 하고 만약에 좀 빠지면은 그렇게 해서 좀 추가 매수 대응하시고 네. 37,000원 이상까지 저는 가지고 가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우리 명신산업 매수가 28,000원에 비중 10%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현대차, 기아차 관련해서 고객사고 일단 매출 너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좋은 기업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지금 28,000원도 나쁘지 않다. 목표가 37,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데 이제 추가 매수 이제 하시는 구간이 지금은 말고 22,000원 그리고 저점이 15,500원이 올 초에 확인이 되고 7월 초에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선에 온다면은 이제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단가 조절을 하시고 그거 아니더라도 일단은 계속 가지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뭐 태조 이방원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이방카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네네. 네. 2차 전지, 방산 그리고 이제 자동차들이 네, 맞아요. 워낙 잘 나가니까 이방카라는 단어를 또 사용하던데 우리 명신산업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님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종목 하나만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도화 엔지니어링. 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그 건설 관련해서 네옴시티 그렇죠. 네, 좀 맞아요. 연관이 돼 있다고 기억이 나고 매수가는 1,900원에 비중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도 오늘 뭐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 일단 장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같이 한 1.5% 정도 올라오면서 현재가 9,8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매수가랑은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900원이시면은 한 몇 달 정도는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한
6월쯤에 그 가격대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후로 조금 그렇게 막 많이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자, 도화 엔지니어링 또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일단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이제 토목 쪽은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거든요. 토목 쪽 관련해서는. 네. 근데 지금 이 토목 쪽에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이 높다. 건설주 같은 경우는 네.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책에 관련된 수혜를 또 많이 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수혜를 보고 해외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같이 쌍방으로 수혜를 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도화 엔지니어링이 지금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다만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가총액 3,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3,200억 정도인데 최근에 매출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미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이제 20년도 때 5천억을 벌었었고, 네. 19년 때 5천억 벌었고, 22년 때 2,500억, 그럼 전년 동기 대비 지금 2,500억 정도로 계속 벌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런데 시가총액이 3,200억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시총 대비해서 매출을 매출이 너무 잘 너무 내고 잘 있는 나와요. 거죠. 그렇죠.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바라보면 되고, 그렇네요. 지금 뭐 유보율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아요. 1,0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유보율이 높다는 것은 네. 기업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현금이 부자가- 엄청 많다. 현금 부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금이 많으면 나중에 뭘 할 수 있죠? 뭐- 무상증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런 그렇죠. 기대가 또 무중을 있겠네요. 그렇죠. 네. 무중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부채가 100%가 안 돼요. 부채가 100%가 안 되는데 유보율이 1,000%가 넘는다? 그럼 기업이 망할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탄탄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네. 탄탄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뭐 어떻게 해서 적자를 본다거나 망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 자체도 지금 100% 정도니까 오히려 저는 저평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엔지니어링? 경우는 네. 지금 매수가도 높지가 않습니다. 19,000원이면. 근데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저는 도화 엔지니어링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대로 네. 네, 이대로 가져가서 저는 15,000원대까지 가지고 가시는 게 저는 중장기적으로. 근데 도화 엔지니어 건설주들이 가장 장점이 뭐냐면은 한번 모멘텀을 받게 되면 빠르게 상승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고점 최고점 보기 되면 15,800원이 높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우리 그때 당시에 15,000원 당시에도 19년도 때거든요. 네. 근데 이때도 15,000원 찍는 데까지 한 달도 안 걸렸어요. 네. 한 1, 2주 만에 갔습니다. 1, 2주 만에. 이런 것도 뭐 정책 관련해서 네, 그렇죠. 정책 관련해서. 1, 2주 만에 갔던 이런 이력들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도화 엔지니어링은 굉장히 매수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그대로 두시고 좀 중장기적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스윙 관점으로만 좀 가지고 가신 다음에 네. 한 12,000원대 이상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이는 거죠. 비중을 줄이는 거죠. 한 번에 다 매도를 하지 마시고 네. 비중을 줄여가면서 좀 진행을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 그리고 8,9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는데 저는 8,900원은 도화 엔지니어링이 이탈 안 한다고 봅니다. 네, 이탈 안 한다고 보기 때문에 믿음이 있네요. 네, 굳이 뭐 이렇게 지지 라인에 있어서 뭐 크게 네. 관여 뭐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네. 그냥 고점만 좀 목표가 잡으시고 그 부분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이겠다라는 네. 생각으로만 접근을 좀 하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 도화 엔지니어링 마지막 종목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또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탄탄한 기업이고 일단 우리 시청자님 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20%라고 해주셨는데 비중 그냥 뭐 따로 추가 매수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시고요. 좀 빠른 시일 내에 15,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 8,900원 지지라인 잡으시고 12,000원 정도 오면 그때부터 조금씩 비중 축소해 가시면서 이익 보고 나오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여기까지 가져보도록 하고요. 전문가님 저희 오늘 지나면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네, 뵈야 맞습니다. 하는데 자, 우리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한번 안내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오픈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최준욱 전문가님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이어서 종목 상담과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9시 13분 지나가고 있고요. 저희 지수 한번 체크 잠깐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까 예상 지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온 채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엔 거의 1% 가까이 오르면서 저희 아까
전문가님께서 2355선은 지켜줘야 한다 하셨는데 오늘은 2377, 8선까지 벌써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이 제가 아까 코스닥은 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히려 1.4% 가까이 올라오면서 762선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좀 어제 한 1393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 조금 다시 떨어지면서 1389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이렇게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양시장에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네네. 왜 그렇게 막 크게 이슈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다 LG엔솔 엄청 많이 빠지고 에코프로도 많이 빠지고 네네. 왜 그럴까요? 최근에 이제 좀 올랐다고 쉬어가는 걸로 그냥 봐도 신재생으로 엮여 있으니까 그죠? 신재생으로. 네, 그렇죠. 이제 어제 에너지주들도 동방쪽으로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재생으로, 그러니까 모든 산업 틀로 보면 신재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시작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 배터리 산업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죠, 아무래면. 천연가스는 단기적으로 골드만삭스에서 하회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지금 물량이 나온 거지. 근데 어제 물량 나온 거 보면 프로그램 매도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프로그램으로 네. 지속적으로 팔아서 가격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린 부분에 투매 물량이 또 나왔겠죠. 개인들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만 보고 오히려 지금 저는 납폭 성장주들은 지금 주어야 된다. 지금 네, 좋아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네. 뭐 대명 에너지 같은 게 어제 좀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맞아요. 대명이라서 네. 어제 좀 많이 근데 어제 떨어졌어요. 빠졌는데 오늘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금 네. 이런 전략을 계속하는 거예요. 위에서 프로그램 매도세로 팔아버리고 네. 공매도 가능한 종목들은 위쪽에서 공매도 치면은 맞아요. 결국엔 밑에 쇼커버링이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전략. 근데 그런 전략을 머릿속은 아는데 당하는 거죠. 막상 따라가려면 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거지. 이게 멘탈도 흔들리고 빠지다 보면은.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기업만 딱 바라봤을 때는 네. 저는 주워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주워야 네, 된다. 오히려 지금 같이 딱 좋은 시기입니다. 춥기. 네. 줍줍하기 딱 좋은 시기니까 그 부분은 좀 꼭 체크를 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이 큰 이제 종목도 어제 5% 넘게 빠졌는데 오늘 또 1% 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도 우리 전문가님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전망이 밝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너무 궁금하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자,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마지막으로 알려주시는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확인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종료까지 지금 3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빠르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랑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에 조금 주목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자율주행 안에 좀 배터리 산업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엔 모빌리티 산업인 거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산업은 기술주들의 주력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오히려 납폭 성장들은 좀 주목을 해서 좀 저가 매수를 좀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두 가지인데요. 주목해 보면 좋을 섹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죠. 어제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로드맵을 밝힌 바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는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배터리가 결국에 자동차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전문가님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께 상담 받으실 수 있고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이제 TV 화면에 가져다 대기만 하신다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최준욱 전문가님은 다음 주에 뵙지만 내일도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 가져갈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많이 남겨주신다면 내일 아침에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저희는 내일도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